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이에요. 주거복지도 국가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임대아파트 짓는 것도 지역 민비나 또 심지어는 단체장들 반대를 하는 예가 많이 왕왕 있는데요. 또 청년들 주거 힘들다고 해서 청년주택 공급 다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엄중한 사실인데 주거복지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한다. 매우 새로운 화두로 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있는 정관의 자활과 일자리 부분에 대한 그 사업 수행 목적이 빠져 있어갖고 개정을 했어요. 28년도에. 임대아파트 안에 생활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요 사무국 밑에 생활복지센터를 몇 프로 넣었어요. 저희는 여기 지금 운동본부도 비용단체지만 주거복지인데 비용단체입니다. 네, 부가세, 한독을 부를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재화를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주거복지 선각자가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 모두가 각자 하나의 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거하고, 만민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은 직업기능을 갖고 분공합작이라고 해서 불합사업의 계획과 대응과 노력을 집단화한다. 이 세 가지의 경제 원리로 해서 동길산의 맨 마지막까지 14군데의 도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에 대한 것이 복지의 공간 혹은 또 일자리의 공간으로서 종합적 기능들을 안배해서 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아파트의 개념으로 전락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100년 전에 주거복지 선각자인 안전한 정신을 한 번 더 헤아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공공에서는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 참여자들의 그런 활력을 갖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고민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서민 아파트로 좀 시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복지 마을 기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좀 대체해 주시죠. 대체를 보면은 소극자 내지는 장애인 이런 세대들이 만든 걸 보여주실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네, 저희들이 아래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의정부부터 잠깐요. 네, 의정부부터 총 10개의 연금이라든지 2군데, 금융이라든지 8군데에다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요. 광주 북구 여기 중앙 부동산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하면 없고요. 그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은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26명을 채용을 해서 공급방 일자리 약간 몇 명이죠? 59명이죠.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네. 광주 여기는 도시락 밑반찬 출장 호텔을 했는데요. 남동은 영구임대 아파트인데요. 넘겨보실까요? 진우의 콩나물을 최초로 주민들이 했습니다. 남장 공급방입니다. 충남. 능동 공급방입니다. 공급방 여기에 얘기하면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화성하고의 수원인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공급방은 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돈을 말하자면 학원비의 절반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돈 거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체로 90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직 그때 할 때 되게 성공적이었는데요. 이 앞에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이거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체적으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독립을 잘 시켰기 때문에
가끔 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은 갈 길이 멀다 하는 것들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 발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SH공사 소속 서초 주거복지센터 실장 정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 이랬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그렇죠. 알을 낳아서 집안이 쑥쑥, 경제가 쑥쑥 올라갑니다. 주거권이 안정이 돼야지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남상호 대표님께서 주거가 안정이 돼야 고용이 되고, 또 고용이 안정이 돼야 어떻게 되죠? 주거가 안정이 된다. 아주 정답, 모범답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가 됐는데요. 네, 지금은 25개소, 그러니까 각 자치구마다 한 개씩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실 것 같으면 주거복지제도 안내, 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거복지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공공기관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주거복지 교육 특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것인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사업은 6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주거 상담을 보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형편이 어려운데 저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상담이 가장 많이 오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을 한번 잠깐 통계적으로 보니까 주거 상담 내용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 임대주택 유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가 불안하다는 거죠. 다음 저희가 이제 그 센터에서 가장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 인기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거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분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연체료, 그 다음에 어떤 연료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주민 심리자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초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수급자, 또 차상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활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건 해야 된다. 이걸 해야만이 당신이 원하는 주거 상향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서초구를 6글자로 표현하면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서초구는 살고 싶은 도시이다. 맞나요? 서초구는 살고 싶은 도시이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초구에 정말 많은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수많은 기관, 그렇죠?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겁니다. 이게 제가 4월달에 방문했던 집입니다. 지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몸에 있죠. 그 스키로 갑자기 몸이 싹 움츠려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보시원 탈주일이에요. 이분은 사실 여성은 아니고 중년, 그러니까 40대 중년인 남성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성 일자리, 남성 일자리를 떠나서 제가 이게 주거와 고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예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은 우리가 옆에서 정말 잘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공고가 나올 때마다 또 이분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결국 이분은 2019년 1월 자활교육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LH 전세임대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집을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환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월가 얼마 안 됐죠. 그때 음료수를, 제가 굳이 음료수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보이기 힘들었을 때
그 바카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음료수를 먹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떨 때는 단돈 그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했다. 그런데 제가 와 이렇게 집도 없고 잘도 하게 됐으니 다들 이렇게 선물을 사오게 되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한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 음료수를 사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선물을 잘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감동은 설득보다 강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7분이 된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석 박사님을 모시고 주거복지와 연계한 일자리와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전문 여성,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이 이제 927만 명 정도 된다. 그 중에서 비취업 여성이 한 37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력 단절에 해당하는 여성이 한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결혼이 65만, 66만 정도 되고요. 결혼 자유가. 임신 출산이 한 50만 명. 가족 돌봄, 환자, 집안에 환자가 계시거나 그래가지고 쉬시는 분이 한 9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전년보다 이 경력 중단 여성이 줄어들었다. 7%가. 이렇게 해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여성 세일센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는 뭐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을 끄는 게 거기 소프트웨어 사용 점검, 소프트웨어 테스터라는 직종에 대한 교육, 고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한 그 직종 훈련을 좀 많이 늘리는 추세에 있고, 또 이 직종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과연 내가 경력이 단절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자신 없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자신 없을 겁니다. 훈련조차 받는 것조차도. 근데 요거 그 정부 정책상 약간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그 경력 중단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되면 훈련비 전에 교통비 좀 지금 받습니다.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개월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여 수당은 별도로 이제 뭐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취약계층이 아니면 못 받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그 재정적인 일자리 지침상 취약계층 범위 일부 준용 이렇게 되는데, 그 일자리 지침상 취약계층 범위 일부 준용 요게 어려워요. 요게 굉장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못 받게 됩니다. 이걸 다시 따져보면 되게 그 지침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요게 이제 세일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그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만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경력 중단 여성, 이거는 이제 여성뿐이 아니라 남성도 해당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일단 나뉩니다. 전문직. 의사, 약사, 변호사, 디자이너. 여기 이제 석박사도 노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요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지속적으로 결혼 후 임신 출산 하셔도 지속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바로 이제 경력 중단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눈달기, 고민정 뭐 이런 거 눈달기 이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고급적인 직이 뭐냐면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다단계 하시던 분들이 보험 설계사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 해보신 다음에 그 여기는 처음이 나오네요. 식당, 커피숍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비전문직 하시고 창업 준비하시다가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힘도 없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 그러면 뭘 합니까? 자격증 시험 준비하죠.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여기가 좀 어려워요. 막 법이 들어가 있고 과목도 막 10개 들어가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요양보호사. 요거 요즘 참 각광받는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험 봐서 많이 되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복지사,
주거복지를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 이게 이제 새로운 자격증으로 각광받게 될, 아직은 각광을 못 받지만 각광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한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왜 그러냐면 2000년에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주거복지 기획과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한 130만 가구 되는데, 요 15년 동안에 한 100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복지라고 한다면 2016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거복지가 변화되는 그런 주거복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 12월 23일부터 주거기본법, 주거복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이 시행이 됐고요. 주거급여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급을 해요, 별도로.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고공복지는 사회계급여만 하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지급을 해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좀 더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 중심, 그다음에 아직은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지만 향후에는 관심이 많아질 거로 예상되며, 그래서 이렇게 개인 중심의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중심의 주거복지가 점점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커뮤니티 부분의 그 사회적 기업은 아직 없지만 이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린 게, 그 주거복지의 그 패러다임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변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공공임대 단지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어느 단지에 다 있습니다. 이 단지에 있는 도서관을 좀 관리하는 사서라 그러나요? 사서. 이런 분들이 현재는 이제 분여회가 좀 없어졌지만 그 분여회나 동대표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자리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노인 인구 많아진다 그랬죠? 노인 돌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구임대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거의 4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독거노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돌봄이 좀 필요한데, 그 돌봄에 대해서 관리소 직원들이 지금 가서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김장 나눔 단지마다 다 하고 있고요. 요 김장 나눔 행사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인이 많은 영구임대 단지에서 관리 홈닥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 관리소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거복지와 연계한 일자리가 많고 또 가능성이 있는 그 분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주거 실태 조사를 다닐 때 남성이 다니면 조사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 조사해 주는데 다른 남성이 가면은 안 해줍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믿고. 근데 여성이 가면은 해줍니다. 안 위험하니까. 근데 주거복지에서도 이 굉장히 여성의 손길,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런 업무 측면에서 그런 감성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